그러나 이승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을 알았다. 길을 알았다 이거죠. 이 길이 한국에 가는 길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행동하시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1945년 해방이 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2년간 걸려서 아주 그냥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나타나니까 그때서 메가드, 덜레스 이런 미국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엔으로 가자. 그래 유엔의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상정되거든요. 그거 보면은 한국의 독립국가로 만들어진 그 과정도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감정적으로 다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기적적으로 소련을 이겨요. 소련은. 그러니까 나중에 원래는 유엔 가입에 관한 것은 안보리가 유엔 총회가 아니고 안보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제1위원회라는 총회 비슷한 곳에 가는데 거기서 소련, 러시아 사람하고 엄청난 싸움을 하는데요. 비신스키라는 사람하고 말리크라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싸움하는데 그 과정이 다 외교문서에 적혀 있거든요. 나중에 미국 사람이요. 그걸 감당을 못했어요. 이게 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결의를 어떻게 해놓고 있으니까 소련이 그러면 이 조선의 독립 문제니까 우리가 총회에서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에 관한 문제, 정부 수립에 관한 문제니까 조선의 대표를 초청한 이후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자. 이걸 딱 결의를 하니까요. 금세 사람들이 그거 맞는 소리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러다가 손뼉치고 통과됐어요. 통과돼도 그때는 비신스키나 이쪽 소련 사람들은 이미 북한에는 정치 조직이 다 돼 있었거든요. 1946년부터 소위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조선 대표 그러면 김일성, 최용건 얼마든지 아주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는 전 조선 반도 대표제인가 이런 것도 갖고 있었어요. 그 대표자를 하려면은 당연히 그쪽 사람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남쪽에는 이승만 박사 있었지만은 독립촉성회라는 그런 기구의 회장이었고 또 한국민주당이라는 것이 김성수 씨가 이끄는 그런 정당이었고 또 상당히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원행이라는 사람이 인민당이라는 걸 또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부도 조직하고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대표자를 부른다 그러면 이게 이승만, 김구, 이원형, 김성수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 통과됐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 구성은 어쩌면 물 건너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덜레스라는 사람이요. 아주 희한하고 제가 그냥 읽으면서 희한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고 저만 느끼는 건데 어떤 면에서 덜레스가 그 안이 딱 통과되니까 긴급 동의를 해요. 긴급 동의를 해가지고 소련의 제안은 근사한 제안이다. 그냥 우리도 미국은 100% 동의한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서 그런데 지금 나라가 아직은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대표를 찾기 어렵다. 일단 우리가 독립을 시키고 그 독립된 대표를 오면 한반도 문제가 아주 잘 유엔의 합리적인 어떤 기구로 잘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파뜩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또 하나도 그것도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다 표결에 붙이니까 박수 쳐가지고 그것도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총회에 가고 한반도에 소위 선거위원회라는 게 유엔 선거감시위원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와서 이 사람들 유엔이 예산으로 유엔이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그해 12월에 유엔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위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뭐 한국이라는 존재도 없었고, 그 유엔에 들어갈 사람도 없었고 그랬거든요. 그 전쟁 났을 때 북한이 왕창 쳐들었을 때도 있잖아요. 소련 대표가 뭐 워싱턴에 그 뉴욕에 있었거든요. 안 들어왔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상황인데, 어째서 유엔 대표가 못 들어오게 됐는가? 뭐 자기 설명은 또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어떤 면에서 기적이래요. 그런 기적의 길을 타고 대한민국이 설립되고 또 전쟁에서 방어되고, 그 다음에 UNDP, 유엔의 개발위원회라든지 유엔 교육위원회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교육, 경제, 개발 이런 길을 열어줬던 것이 유엔이거든요. 이승만 박사는 이게 유엔이 정말 우리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한국의 유엔데이라는 걸 갖다가 개천절, 뭐 광복절 이렇게 같이 유엔의 10월 24일 유엔의 창설날을 우리의 국경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하시고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노래라는 것도 지어가지고 부르고, 또 우리 국기개항법이라는 게 있는데, 국기개항법에 보면은 유엔계를 제일 중앙에 세우게 되어 있어요. 물론 태극기만 있고 다른 건 안 세울 때는 뭐 태극기 물론 제일 1번이지만은 유엔계를 세우는 경우는 유엔계가 항상 중심이고 1번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법이에요. 지금 태극기 개항법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는 유엔계를 안 걸어서 그렇지, 걸면은 당연히 한국기, 태극기보다도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것이 유엔의 길이다. 그러고 그동안에 볼 것 같으면 뭐 신문에 많이 난 거지만은, 북한이 정말 넌 잘못된 나라다 하는 것을 갖다가 유엔이 여러 번 경고하고, 또 소위 경제 제재를 하고,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도 43회 이상의 그 경제 제재를 유엔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의회에서 이제 그 유엔 북한 제재안을 비슷한 숫자를 갖고 있는데, 그 근거는 유엔이 이러이런 제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은 자기네들이 먼저 북한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유엔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국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국기 유엔데이도 없어지고, 또 유엔군 사령부라는 게 엄연히 지금 지금 평택으로 갔지만은 남아 있는데, 신문이나 정부에서 다 부르는 그 호칭이 유엔군 사령관이라는 명칭을 안 써요. 미군 사령관 이렇게만 써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법률 행위거든요. 그러고 우리는 뭐 공공연히 지금 이 정부에서 공공연히 유엔의 그 북한 제재를 그냥 무시하거든요. 석탄도 사주고 뭐 돈도 갖다 주고 뭐 하여튼 또 북한이 또 의뢰 그런 건 줄 알고 국민 무슨 연금 우리한테 다 맡기라, 뭐 200조를 맡기라, 800조를 맡기라, 뭐 하여튼 그런 그 상황을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유엔이라는 것은 지금 뭐 제가 짧은 말씀을 좀 하게 하지만은, 남북 통일에 관한 것도 유엔은 명백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1950년 전쟁이 이제 시작돼서 그 해에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에 해가지고 38선 이남을 회복했잖아요. 하고 나서 뭐 당연히 이승만 박사는 레가드 보고, 이승만이라는 그 어른이 얼마나 참 독한 어른이냐 하면, 미 국무성에서는요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서울 수복을 갖다가 이승만한테 하지 못하겠어요. 그 뭐 이유가 전쟁하고 나서 그 민간인 수복은 군대가 아닌 국무성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성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울 수복을 하더라도 당신이 그 열쇠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보관을 가지고 메가드로 하여금 혹시 너 서울 수복하고 난 이후에 이승만한테 무슨 그 수복 열쇠를 준다든지 수복 키를 주면 안 돼, 그런 명령 비슷한 걸 내려요. 근데 메가드라는 사람이 이승만을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이라요. 이분이 이승만을 모시고 올 때 같으면 이승만이 그때 그 연도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서울을 안전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한강다리가 다 끊어져 가지고 들어올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드가요, 막 거의 다른 책에 다른 그 아마 목사님들도 아시는 분이 없을지도 몰라요. 마포에다가요 인교를 갖다가 큰 인교를 만들었어요. 그 임시 다리를 만들었어요. 주로 임시 다리라는 게 밑에 배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그 널빤지를 쫙 깔면 임시 다리가 되는 거거든요. 임시 부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승만으로 하여금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밤새도록 그 다리를 건설하게 했어요, 메가드가. 그러고 메가드가 딱 내려가지고 이승만을 먼저 와서 김포공항에서 모시고 당신이 앞장서서 나가시오. 그 이승만 박사가 오늘은 군대가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켰는데 당신이 앞장서야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것은 예의가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앞장서세요. 이승만 박사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마포를 건너가지고 경무대로 들어왔어요. 중앙청도. 거기서 그 9월 28일 날 그 메가드가요, 그 당시에 사령관들의 워커나 이런 그 전선사님을 다 불러놓고 정보 이양식을 한다는 소리 안 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예배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군대 그냥 뻘 묻고 있는 대로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같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요. 쫙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박사님에게 이 나라의 서울을 포함한 이 나라의 행정권을 다시 반납해 드립니다. 이 선포를 해버려요. 선포를 하니까 박수치고 또 끝나고 나서 예배 기도하고 그냥 간단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무성에서 느닷없이 그냥 대통령한테 그리 해버리니까 더군다나 메가드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는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현실로 정착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승만 박사가 모르겠어요? 딱 가서 이승만 박사가 연설하고 메가드하고 그냥 30-40분 간단한 연설하고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메가드 해고를, 다른 해고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메가드를 딱 붙잡고 장군, 있어. 그러니까 된장 내일 38선을 넣으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북한을 점령하라 이거예요. 근데 메가드의 명령에는 북한을 점령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38선을 지키고 회복하라는 말은 있지만은 38선 넘어서 북한을 점령하라는 그런 명령은 없어요. 메가드가 대단히 당황하지요. 정부에서는 그런 명령이 없는데 현재 대통령이 38 된장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해먹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포에서 그 한 분을 위해서 부교도 설치해가지고 또 국무성 명령도 무시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군 내일 된장 38선을 넘으시오. 이렇게 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메가드는 너무너무 사실 그 이후에 메가드하고 이승만하고는 한 번도 통화한 일이 없고 만난 일이 없어요. 어쨌든 메가드는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말이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할 길이 없어요. 할 길이 없어서 그 본국에 내가 북한을 그 38선 넘어서 북한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이걸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가드 인기라는 게 뭐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인기였으니까 국무성에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국무성에서 협조를 했어요. 해가지고 유엔에다 가가지고 38선 넘을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원래가 유엔군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유엔의 명령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그걸 인정해야 되니까 유엔이 38선을 넘어라. 유엔군 사령관이 넘을 수 있다. 권위를 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유엔 안보리가 소련이 포함되어 5개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유엔 안보리에 가면요, 100점 100패라요. 뭐 소련이 그 부분 해병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무성에서 어떤 발상을 하냐 그러면 급할 때 유엔 안보리가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중요한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는 이 권한을 총회가 대행할 수도 있다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 Uniting for Peace라는 그런 법인데, 그게 보통 법이 아니에요. 순전하게 메가드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 Uniting for Peace는 의회의 결의를 통해 가지고 법이 딱 만들어지니까 안보리에서 결정하지 않냐고 총회로 넘어왔어요. 북한 넘어간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그때 이제 미국이 뭐 중심 세력에서 총회에서 메가드로 하여금 그 도발자를 응징하고 1948년에 만들어졌던 그 남북 총선거에서 북한이 선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지역의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게 해야 된다. 이런 결의를 딱 만들어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지금도 그 법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유엔 법이라는 것은 하여튼 일반 법에서는요, 신법이 국법을 앞선다 이런 것도 있고, 특별법이 일반법을 앞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유엔법은요 그런 원칙은 없어요. 한번 정해지면요 그 나중에 정치 세력에 의해서 누가 어떤 법이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지지, 그런 법률을, 그런 일반 원칙은 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공군이 그 한반 그 6.25 때 남쪽을 내려와가지고 그 침략군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자기가 안보리 이사 회원이 5나라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 중국의 검색을 하면 중국이 평화의 파괴자, 침략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보통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제발 이건 좀 우리가 없앴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안보리 이사국인데 침략자, 평화 파괴자 이게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도 중국은 유엔 결의에 따라서 평화의 파괴자고 침략자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을 우리가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1948년에 있었던 총선에 이 사람들이 총선을 안 했거든요. 그 총선을 다시 해야 돼요. 그 유엔의 명령이고, 그렇게 가야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인정해주고 또 이것이 번영의 길로 이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지금 한다고 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북한 중심으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요, 그 유엔의 결의를 갖다가 저버릴 수는 없어요. 저버리고 중국이나 뭐 소련 한 사람 믿고 했다가는 이게 심판이 안 돼요. 심판이. 국제관계는 반드시 심판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동의자가 있어서 서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는 지난주일에 인천에서 세계 검도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진행요원으로 가서 뭐 봉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그게 공정해요. 그러나 나중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었을 때 그 심판들이 있잖아요. 전부 이게
사람은 이거 그냥 때려도 안 때린 걸로 되고, 일본 사람은 안 때려도 때린 걸로 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요, 나중에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할 때는 일본 심판도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고, 한국 심판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추첨을 해가지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유럽 사람들, 남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들어오는데요. 근사하죠. 보기는 근사하죠. 근데 유럽에 56개국을 참석했는데, 유럽 심판이나 남미 심판들이 전부 다 일본 사람이나 일본 사람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일본 사람만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이 심판을 우리는 한국이 만일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됐다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해 임시정부가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1948년에 독립한 게 아니고 1919년에 독립했다고 그러는데,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45년까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가 어느 나라도 중국마저도 이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국제관계에 인정되지 않은 기구는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물론 미국처럼 힘이 세가지고 국제관계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닌다 이거죠. 우리도 결국은 남북통일 어떤 형식으로 되든 그 통일을 도장 찍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지금 유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과거에도 증명되어 있고, 지금도 그 문서나 규정들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뭘 한다고 그래도 그게 국제관계에서는, 적어도 국제관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강 정리하고, 혹시 목사님들 무슨 토론이 있으면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유엔 기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아주 그냥 들여다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하여튼 기적적이고 희한한 기구예요. 이 세계 역사가 있잖아요. 세계 역사가 보면은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해요. 항상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대 국가는 늘 힘든 사람이 힘 안 센 사람을 갖다 싸움해가지고 영토도 뺏고 정치도 자기 틀로 만들고 또 무슨 전쟁 배상금도 물리고 그랬거든요. 유엔이라는 이 기구는요, 그런 모든 전쟁은 범죄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게 20세기 학자 중에도 목사님들 그쪽에 좀 관심이 계신 분들은 귀에 익은 이름인데, 프랑스의 레이몽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인데, 이분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우리 이용희 선생이라는 분이 국제관계를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레이몽 아론 책을 다 이걸 가져와가지고 설교를 강의하시고 그랬는데, 이분 책에도 보면은 전쟁은 외교의 마지막 수단이다. 외교가 안 되면 결국 전쟁해가지고 뚜들 부실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을 그렇게 썼어요. 그 책에도 보면은. 그러나 유엔은 있잖아요. 전쟁은 범죄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범죄라요. 그 사상이 있잖아요. 2차전 이후에 우리 눈앞에 나타났었습니다. 2차전 때, 2차전이 끝나고 나서 2개의 세계 국제재판소가 열렸거든요. 하나는 뉴른베르크의 전쟁 범죄재판소라고 열렸고, 하나는 일본 동경의 범죄재판소라고 열렸습니다. 거기서 일본 사람은 도저 히데키 전 수상을 비롯한 8명인가 크게는 15명은 그럴 거예요. 사형은 또 받아가지고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기 장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정부에 봉사하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사형받았어요. 그리고 히물러나 무슨 이런 사람들은 가기 전에 가다 끌려가면서 독약 먹고 이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전쟁 재판소에서요, 전쟁은 범죄다 그래가지고 처형을 했습니다. 이거는 옛날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전에는
줬으면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땅을 뺐다든지 돈 뺏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 자체가 범죄라는 겁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유엔이 지금 설립되어 있고, 비록 그동안에 45년 이후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전쟁이 없는 국제관계,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쟁이 없는 국제관계라는 게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요, 제가 동티모르 뭐 이런 데를 가봤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그 유엔 평화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파키스탄에도 가 있고 지금도 소말리아에도 가 있고 많은 곳에 국제 평화본이라는 게 가 있는데, 거기 뭐 일본도 가 있고 저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에 가 있고 그러는데, 카나다도 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가면요, 그 국제 평화본으로 가면요 엄청나게 대우를 받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일본 사람은 냉정해요.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근데 코리아로 그러면 그냥 밥 해주고 바나나 가져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것도 틈 속에서 태권도 가르치고 또 요리 가르치고 군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저 청년들은 밖에 나가면요 거의 아주 그냥 뭐 아주 좋은 의미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돌아와요.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 어디 뭐 여기 어디 그 이북 오도청에 도지사 하는 양반인데, 이분이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지대에 그 평화유지군 대장을 했어요. 거기서는 이분이 영웅이에요. 지금 왜 한국 정부는 이런 영웅을 우리한테 대사를 안 보내주냐 항의도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엔의 철학을 짊어지고 나가는데 아마 뭔가 이게 DNA가 맞춰져 있는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때 국경회를 가지고 있었고, 유엔의 노래도 있었고, 국제계약법에 유엔기가 먼저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은 유엔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했어요. 그동안에 폐지하고 유엔데이를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유엔이 내는 기부금도 있잖아요. 기부금도 지금 뭐 0.몇%에서 지금 이제 2% 정도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다고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은 10%예요. 일본은. 미국은 22%.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코이카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코이카 자금 뭐 아실 분 많이 아실 텐데, 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건 코이카 자금 가지고 성공했다는 그런 나라나 기업의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다 가지고 전부 그날에 브로커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름만 그냥 계획 올려가지고 중간에 브로커들이 다 해버리지, 한국의 코이카에서 무슨 뭐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뭐 근사한 뭐 학교를 세웠다, 이런 근사한 무슨 도로 건설을 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게 만일에 유엔으로 간다면 우리는요 금세 5%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방기문 총장이라는 분이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우리 집에도 와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유엔으로 나갈 때 두 가지 부탁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엔에 가서 유엔 기구가 지금 적어도 한 100개 이상 적응 큰 거 있는데, 당신은 1000명만 한국 청년을 좀 고용해다고. 1000명만. 그러면 한국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제가 가지고 그냥 아주 신신당부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방기문 총장이 돌아와서 제한테 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뭐 보기를 들어봤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고, 누가 그 친구의 외교관이 그래요. 자기는 4년 동안 너무너무 창피했대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1%의 예산밖에 안 주고 유엔에 대해서 아무런 그 지원책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그렇지는 못할지언정 평소보다 뭔가 좀 잘해야 될 건데, 자기는 너무 우리 분담금이 적고 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유엔의 부대가 너무 적어가지고 자기는 4년 동안 10년 했나요 그분이?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소위 반유엔 정책 또 탈유엔 정책을 하느냐, 그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유엔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기절초풍을 해요. 유엔이 불법 정부로 여러 번, 세 번이나 규탄을 했지요. 6.25 전쟁할 때 한 번 물러가라, 두 번 불법 침입이다, 세 번 너는 평화를 깨뜨리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세 번 늘었다 했지요. 그러고 요새 보면은 북한 경제 제재하는 것 같으면 늘 그냥 선박 하나 사람 이름까지 다 걸어나가면서 너희들은 제재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불량배 정권의 대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 한국의 방해하는 것은 미국 사람이 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유엔군 사령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여튼 유엔군 사령부 없애고 유엔이라는 이름을 한국에서 없애려고 온갖 짓을 다 해요. 하는 걸로 생각돼요. 지금 각 대학에 제가 신문사 나와가지고 대학에 여러 군데 뭐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각 대학에요, 국제관계학과라는 게 싹 사라졌습니다. 국제관계. 유엔론이라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있었고, 대학 다닐 때도 있었는데, 유엔론 그런 게 있었는데요. 유엔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데가 없어요. 지금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데 다 국제대학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유엔 관계론이라든지 유엔 무슨 뭐 평화론 이런 건 유엔자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책도 없고요. 이게 뭔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간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유엔태라도 좀 복귀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지난 해봤는데 아이고 힘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는 네가 뭔데 그런 운동을 하냐고 그러고, 제가 작년에는 외교회관하고 외교회관 관장이 저하고 같이 친한 친구에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중간에 그냥 날라드는데 왜 그때다 뭐 유엔대 행사를 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축사를 하게 했던 무슨 어떤 대사도 불려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가 가는 길을 잃어버린, 가야 할 길, 걸어온 길 이런 걸 다 묻어버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가는 길을 잃어버린 그런 위험한 입장이 있다. 그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뭐 토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